예, 이번 시간은 11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있어서는 이제 의존성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희피성,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희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례를 들고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인 P군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고 힘듭니다. 특히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불안하게 느껴져서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강의를 수강했다가도 교수가 발표를 시키거나 조별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과목을 아주 취소해버리고 하죠. 그래서 학과의 지도교수를 만나야 하는 일이 있지만은 왠지 지도교수가 무섭게 느껴지고 야단을 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지도교수를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 캠퍼스에서도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앞을 지나가는 일이 두려워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유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버스나 전철을 탈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무언가 흉을 볼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P군은 미팅에 대한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만난 낯선 이성과 만나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어색해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해가지고 대학 3학년인 뒤도록 미팅 한 번도 못한 것입니다. 현재 P군은 고등학교 동창이나 익숙한 학과 친구 한두 명, 그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P군은 어려서부터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P군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적은 매우 우수했으나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매우 싫어했었죠. 특히 반장이나 회장 같은 학교 임원으로 선발되는 일을 극히 싫어하며 심지어 임원을 선출하는 날은 일부러 결석까지 하곤 했습니다. 이상의 일례를 봤습니다만은 바로 희피성 성격장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피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희피성 성격장애의 주된 특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난, 꾸중 또는 거절이 두려워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직업활동을 회피하는 그런 패턴이고, 또 호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람과 만남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피와 조롱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결국 대인관계를 친밀한 관계 외에는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당하거나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적절감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바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인 매력이 없으며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까 봐서 두려워서 개인적인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이나 새로운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피성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적절한 존재라는 부정적 자아상을 지니는 반면에 이 타인을 비판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신이 한 그런 행위의 적절성을 늘상 의심하고 남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그 표정과 동작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희피성 성격장애는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일을 두려워합니다. 당혹스러움이나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늘 익숙한 환경 내에 머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사회적 책임을 맡지 않으려 하고 개인적인 대면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업무를 좋아하면서 책임과 적극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좋아하고 완전히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충분한 그런 확신이 없는 한 인간관계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극소수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내면적으로는 애정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지니는 동시에 또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이 불안, 슬픔, 좌절감, 이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만성적으로 지니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성격 장애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분류되는 이 심리적 장애, 인간관계 부적응과 그 심리적 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장애와는 달리 이 심리적 장애는 일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장애와 같이 지속적인 어떤 인간관계로 문제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인간관계의 부적응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 부적응 상태가 지속되면 이것도 이 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심리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원만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새로운 상황, 예를 들어서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이사를 간다든지 또 전학을 간다든지 상급학교로 뭐 이제 진학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느껴지는 그 또한 그 새로운 직장 관계도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이런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부적응 상태로 인해서 심한 그 심리적 고통을 받거나 어떤 사회적 또는 직업적 적응에 대한 적응에 현저한 그 부적응을 초래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심리적 장애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장애는 인간관계의 그 부적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그 장애로서 인간관계 부적응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인간관계 부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심리적 장애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 심리적 관계에 있어서는
앞서서 얘기를 했었죠. 그 이제 5가지 유형이다라고. 성격 장애에서는 A군, B군, C군이 있었고, 그리고 심리적 장애에 있어서는 이 5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부정에서 이제 심리적 장애에서는 일시적인 부정 상태인데, 그것은 이사라든지 전학이라든지 또 진학 또 새직장에 따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심리적으로 장애가 일으켜지는 건데 5가지다.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우울증이고, 두 번째가 사회 공포증, 세 번째가 알코올 관련 장애고, 네 번째가 신체형 장애, 5번째가 섭식 장애다라는 것을 앞서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인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례를 들고 설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인 K군은 요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학교에 가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죠. K군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주목받는 우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K군은 자신이 인간적 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못난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다소 내성적인 K군은 입학 초기에 친구를 사귀는데 적극적이질 못했죠.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늘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고, 공부를 잘하는 K군 주변으로 친구들이 다가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아무도 K군에게 주목하고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고, K군 역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아는 척하는 것은 마치 인간관계를 구걸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몇 달을 생활하다 보니 K군은 외톨이가 되게 된 거죠. 다른 학생들은 3, 3, 5 어울려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는데, K군은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어서 늘상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K군의 하루 생활은 학교에 나와서 혼자 강의를 듣고 캠퍼스와 도서관을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외롭고 재미없는 생활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학교에 나오면 자신을 받쳐주고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었던 거죠. 또 K군은 자신이 혼자 다니는 모습을 같은 학과 학생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늘 피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할 친구가 없어서 빵을 사서 혼자 먹거나, 학과 친구들이 모두 식사를 하고 간 늦은 오후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곤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생활하는 K군에게는 학교에 오는 일이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K군은 학교에 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만 갔고 학업 성적도 따라서 나빠졌으며 대인관계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과거에 친했던 그런 그 친구들, 그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기를 조차도 이제 피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K군은 자신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못난 존재라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고, 급기야 이렇게 대학을 다닐 바에는 차라리 자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 흔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심한
좌절과 상실을 경험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K군의 경우처럼 그 대학 생활에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장기간 인간관계의 그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존감의 손상과 더불어서 열등감이 확대되고 사회적 행동이 더욱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에 휘말려서 결국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예도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그 가족의 사망이나 또는 이별, 친구들로부터의 어떤 배척이나 따돌림, 연인과의 충격적인 시련,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없는 지속적인 상태 등은 그야말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우울하고 슬픈 기분을 주로 주된 그런 증상으로 하는 가장 그냥 흔한 심리적 장애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울증 상태에서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비롯하여 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그리고 무가치감, 허무감, 절망감 등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울한 기분과 더불어서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저하되어서 매사가 그야말로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생활이 침체되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 상태에서는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바로 증폭이 되는 것인데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하며 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자기 비하적인 생각, 이것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과 이 세상은 바로 비정하고 적대적이며 냉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일로 여겨지게 되고 미래가 비관적이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울러서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증가되어서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인지적 기능도 저하되게 되는데 이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판단에도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력의 저하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학업이나 직업활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활력과 생기가 저하되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쉽게 지치며 자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 사회적 활동을 희피해서 위축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행동과 사고가 느려지고 활기가 감소하여 행동거지가 둔하고 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흔히 수면 장애를 겪게 되는데요. 수면 불면증이 나타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자거나 졸음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학적인 행동이나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곤 합니다. 우선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식욕이 저하되어서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식욕이 증가해서 많이 먹게 되어서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울한 사람들은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활력이 저하되며 성적인 욕구나 성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소화불량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고 이러한 증상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감기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약하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심리적 장애인 동시에 심리적 감기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흔한 장애이기도 합니다. 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심리적 감기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이 개인을 부적응 상태로 몰아가고 때로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그런 도움이나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잘 되는 그런 장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울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우울증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포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던 그 S양은 대학에 입학한 후 동아리 모임에 가입하고 첫 모임에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심한 불안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야 할 순서가 다가오게 되면서 불안과 긴장이 심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막상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는 그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이 떨리고 또 정신이 멍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더듬고 또 횡설수설하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S양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이런 징크스로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어서 가능하면 이러한 자리를 기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표를 해야 하는 이 수업은 수강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S양은 여러 사람이 자신을 주시하거나 자신이 평가받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불안이 심해서 인간관계가 위축되고 대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소셜포비아라고 그러죠. 사회공포증. 이것은 이 불안장애의 그 한 하위 유형이죠. 이것은 사회적 상황이나 어떤 과제 수행 상황에 대해서 현저한 지속적 공포, 일시적 공포가 아닙니다. 지속적 공포를 지니는 것이 바로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는 것, 그리고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또 모욕당하는 것, 또 당황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소셜 포비아. 그래서 흔한 예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무대 공포증,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면 공포, 또 공공장소에서 음식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식사 공포, 이런 등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그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즉각적인 이 불안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얼굴이 붉어지고 근육이 긴장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그리고 손발이 떨립니다.
또한 진땀이 흐르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며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공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공포증을 지닌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러한 공포 자극을 참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6개월 이상 나타나서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적 또는 사회적 생활의 현저한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사회공포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소셜 포비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공포증은 매우 흔한 심리적 장애이면서 이 치료적 노력을 기울이면 바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공포증을 지닌 사람들은 치료기관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알코올 관련 장애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관련 장애입니다. 이 알코올 관련 장애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것이죠.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하게 이 과도한 양의 그런 음주를 너무 또 자주 하게 된다면 알코올 관련 장애로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코올 의존으로서 알코올에 대한 어떤 내성과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만 전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어떤 이 내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 이런 금단 현상이라고도 하죠. 이 금단 증상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은 양의 물질을 복용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과도한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둘째 유형은 이 알코올 남용으로서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서 학업, 직업,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어떤 폭력적 행동을 하거나 법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과도한 그런 음주를 통해서 이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알코올 관련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평소에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해결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이 술에 의지해서 이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알코올 관련 장애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수준의 나라이며, 특히 남자에게 알코올 관련 장애를 하나의 유병률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신체적 장애입니다. 신체적 장애. 인간관계의 갈등이 심해지면 이 신체적인 증상을 통해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체형 장애는 심리적 원인으로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신체적 증상은 바로 통증 증상입니다. 예컨대 두통이라든지 복통, 요통, 관절통, 흉통, 월경통 등과 같이 이러한 통증 증상과 소화기 증상, 예를 들어서 메스꺼움이라든지 우이, 팽창감이라든지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소화기 증상이 바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밖에도 유사 신경학적 그런 증상, 예컨대 신체 마비라든지 감각 상실, 또 시력 감퇴, 청력 감퇴, 또 삼키기 어려움이라든지 목에 무언가 걸려있는 느낌 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 기억 저하 등등으로 나타나고, 이런 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또 성적 증상, 이 불규칙한 월경이라든지 과다한 월경량이라든지 성적 무관심이라든지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적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신체 검사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신체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신체형 장애의 한 유형인 건강염려증은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고 그야말로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사소한 증상, 이 사소한 증상을 심각한 어떤 질병이다, 예컨대 암이라든지 내가 암 걸린 것이다, 또는 간경화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신체형 장애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부인하고 신체적 증상에 집착함으로 해서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